스톡홀름의 한 회의실에서 스웨덴 국방 관계자들이 텔레비전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가 방을 조용하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국제법 따위 필요 없다. 나의 도덕성, 나 자신만이 나를 멈출 수 있다. 고 누군가 스웨덴어로 중얼거립니다. 다른 관계자는 의자의 기대 관자놀이를 문지릅니다. 70년간 스웨덴 안보는 미국이 유럽 평화를 보장하고 핵버튼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가정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제 그 가정이 깨졌습니다. 미국의 해구사는 실제 사용 계획이 있을 때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몇 주 뒤 스웨덴 유력 일간지에 상상도 못할 사설이 실렸습니다. 스웨덴의 핵무장을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에 해구산 확대를 요청하지도 상황이 진정되길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스웨덴이 직접 핵폭탄을 만드는 논의를 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의 외교적 중립을 제시한 나라입니다. 평화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해서 2차례 세계대전과 냉전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나라죠. 그렇다면 무엇이 변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2024년 수십 년간 중립을 지켜온 스웨덴은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안보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나토 저조는 스웨덴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전투에 참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로써 취약성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약이 당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지켜주는 것이고 결정은 하룻밤 사이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만 해도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까 걱정했지만 그땐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훨씬 복잡합니다. 요즘 미국은 동맹을 단순히 외면하는 게 아니라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베네수엘라에 마두로 정권을 막 전복시킨 미국은 그린란드로 시선을 돌려 일련의 공개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건 터무니없어 보였을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수세기 동안 그린란드를 통치해온 덴마크가 매각 논의조차 거부했을 때 워싱턴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이 덴마크와의 연대를 위해 그린란드에 군대를 파견해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자 백악관은 이들에게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요구를 거절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었고 그 순간 북유럽 지도자들은 상상도 못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동맹 자체가 압박수단으로 변할 수 있다면 어떨까? 역사상 처음으로 덴마크 정보기관은 공식적으로 미국을 전략적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러시아, 중국과 같은 목록에 올렸습니다. 덴마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이었습니다. 덴마크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싸운 뒤 정보기관이 워싱턴의 위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총리도 거침없이 발언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그린란드 공격이 나토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끝장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나토 체제가 유럽이 대체할 속도보다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시간표가 등장했습니다. 2025년 12월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유럽 외교관들에게 조용히 앞으로 1년 안에 자신들의 대륙 방어 책임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1년은 계획이 아니라 카운트다운입니다. 유럽 지도자들이 바로 전 봄에 이 시나리오를 모의 훈련했을 때 충분한 역량을 갖추려면 5년에서 10년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단지 몇 년을 잃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잃었습니다. 스웨덴은 안전망을 찾았다고 생각하며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스웨덴은 가장 강력한 회원국이 동맹국을 동반자가 아닌 체스판의 말처럼 여기는 동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스웨덴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해구사는 누군가가 그 우산을 씌워줄 의지가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에게 이런 상황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지 전 세계가 스웨덴을 중립의 상징으로 여겼던 동안 스웨덴 과학자들은 조용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무렵 스웨덴은 비밀리에 핵무기 프로그램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이론적 문제를 해결했고 상세한 폭탄 설계도가 완성되었고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도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밀 해제된 문서들은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멀리 나아갔는지를 결국 밝혀냈습니다. 1960년대 중반이 되자 스웨덴은 더 이상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고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정치적 의지만 있었다면 스웨덴의 핵무기 보유는 1960년대 후반의 현실적인 가능성이었습니다. 스웨덴 외교관들이 유엔에서 핵 군축을 주장할 때 스웨덴 기술자들은 몇 달 만에 핵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핵무기를 원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스웨덴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중립국이라 나토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고 바로 옆에는 초강대국 소련이 있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충분히 배치되어 스톡홀름을 초토화할 수 있었고 핵무기도 인류 문명을 끝낼 만큼 충분했습니다. 스웨덴의 지리적 위치는 매우 불안정했고 그들은 보험이 필요했습니다. 핵 프로그램이 바로 그 보험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도
실제로 배치된 적도 없었지만 그만큼이나 현실에 가까운 존재였죠. 1966년 스웨덴 정부는 그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1968년에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몇 년간 점차 축소되어 1972년에 종료됐지만 기술적 전문성은 바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6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전력의 약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자 물리학에 대한 깊은 축적된 지식, 원자로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방사성 물질 취급 능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친 원자력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입니다. 그것도 민간 분야에서 말이죠. 그리고 잠수함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고틀란드급 잠수함은 방위 분야에서 엄청나게 조용하기로 유명합니다. 얼마나 조용하냐고요. 2005년 스웨덴 해군은 미 해군 훈련에서 USS 로널드 레이건을 격침시켰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습니다. F-18 슈퍼 호넷 2대 가격의 60배에 달하는 슈퍼 항공모함을 스웨덴이 격침시켰습니다. 수십억 달러 항공모함은 스웨덴 잠수함이 근처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미 해군은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았고 동시에 분명히 우려도 느껴서 실제로 스웨덴의 잠수함 한 척을 2년 동안 임대해 자국 함대를 상대로 훈련을 했습니다. 미국 해군 장교들은 탐지할 수 없는 적과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초저소음 잠수함이 핵무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 억제력은 단순히 폭탄 제조가 아니라 공격 후 방역 가능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점은 신뢰할 만한 제2격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즉, 적이 기습적으로 도시를 초토화해도 보복할 화력을 충분히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격 자체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핵무기를 숨기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선제 공격에서 파괴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잠수함이 최우선 순위에 오르게 됩니다. 스웨덴은 수십 년 전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계속 개발했고 핵 억제력이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기술을 계속 완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웨덴이 냉전 시대에 남긴 핵무기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할 때 이는 완전히 비유적인 표현만은 아닙니다. 축적된 지식이 존재하고 잠수함 기술이 존재하며 핵 전문성도 존재합니다. 이제 문제는 스웨덴이 이론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충분히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입니다. 스웨덴만 혼자서 당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각국이 향후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유럽에서 핵무기를 가진 프랑스와 영국은 2025년 7 월 노스드 선언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은 공동 운영 그룹을 통해 핵 작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사 코드 등 극적인 정보를 공유하진 않지만 이전과 달리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프랑스 해구산을 다른 유럽 국가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하지만 실제로는 프랑스의 극좌와 극우 정치인들 모두 즉각적으로 그를 비난하며 이것이 프랑스 주권에 대한 배신이라고 불렀습니다. 2025년 6월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은 충격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2035년까지 국내 총생산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겠다고 서약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목표는 2%이고 나토 회원국의 절반 정도만이 그 기준을 간신히 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대륙 전체에서 국방비 지출을 2배 이상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은 현재 860억 유로인 국방 예산을 2029년까지 1530억 유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략 분석가들에 따르면 그 예상 증가분만 해도 동유럽 나토 국가들, 즉 부쿠레슈트 9개국의 2024년 국방비 총합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독일은 사실상 작은 대륙 규모의 군사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총리 페드로 산체스는 5% 목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스페인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토 회원국들에게 모욕이었습니다. 각국이 자신들만의 위협을 선택하면 집단 방위는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폴란드는 가장 공격적으로 대응하며 총리 도널드 투스크는 프랑스 해구산 가입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미국의 폴란드 영토 핵무기 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와 맺은 협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투스크 총리가 폴란드가 자체 핵탄두를 개발해 동유럽을 안전하고 무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폴란드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웃이고 전통적 보호자가 신뢰를 잃으면 국제 조약의 구속력도 약해집니다.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유럽은 단합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은 끊임없이 집단적인 결정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각 나라는 위협에 대한 인식과 예산 제약이 매우 다릅니다.
유럽 전역에서 극우 정당들이 부상하며 이들 상당수가 유럽 군사 통합 심화에 반대합니다. 이 지점에서 스웨덴의 제안이 기발해집니다. 이 신문 사설은 단순히 스웨덴의 핵무기를 옹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르딕 국가들이 핵무기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여기에 독일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논리가 타당할까요? 유럽 각국이 위협을 느껴 핵무기를 개발하면 핵 확산이 가속화됩니다. 폴란드가 핵무기를 가지면 발트의 국가들도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자신들만 빠질 수는 없다고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각자 고유의 지휘체계와 보안 프로토콜, 그리고 사고나 오산의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핵 보유국이 12개나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 그룹이 자원을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에 독일까지 합류하면 북유럽 핵 억지력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안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설에서 주장하듯이 핵 보유국의 총수를 비교적 적게 유지하는 한편 워싱턴의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위험은 핵 확산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느끼는 상황을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독일과 함께하는 북유럽 공동 핵무기는 바로 그런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험한 핵 확산과 의존 사이의 타협으로 10개의 새로운 핵 보유국 대신 새로운 지역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스웨덴이 핵무기를 충분히 빨리 만들 수 없다면 왜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잔혹한 현실은 무기급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려면 스웨덴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특수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설을 짓는 데는 수년과 수십억 달러가 들고 위성이나 국제사찰단에 숨길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즉시 알 것이며 그에 따른 결과도 있습니다. 스웨덴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탈퇴하게 되면 국제 제재, 경제적 고립, 외교적 비난이 뒤따를 것입니다. 더 나쁜 점은 스웨덴이 막으려는 일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이 규칙을 어기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 할 것입니다. 시간표도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스웨덴이 핵 기술에 능숙하더라도 실질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몇 달이 아니라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스웨덴 자체 시설에 대한 상세한 기술 연구에 따르면 장비가 이미 갖춰져 있더라도 개발 기간은 8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960년대 당시 미국 분석가들 역시 이러한 국가들이 조약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다면 핵무기 역량을 갖추는데 최대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표가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스웨덴의 전문성을 고려해도 이는 수년이 걸리는 프로젝트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긴급 조치는 아닙니다. 또한 프랑스와 영국이 소규모 핵무기 보유에도 매년 수십억 달러를 쓰는 점을 보면 인구 1000만 명인 스웨덴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클 것입니다. 동시에 국방비 지출 목표인 5%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정치적 장애물이 가장 클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스웨덴의 주류 세력 대부분은 핵무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깊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스웨덴의 자아상과 근본적으로 충돌합니다. 공동 북유럽 옵션이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 주권 국가들로부터 무기를 누가 통제할지, 언제 사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까지 핵 전략에 합의시키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복잡해 브렉시트 협상도 단순해 보입니다. 냉혹한 현실은 스웨덴이 원해도 현 안보 위기를 해결할 만큼 빠르게 핵무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핵심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시 스톡홀름 회의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이유는 스웨덴이 내년에 핵무기를 보유할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이유는 자신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75년 동안 대서양 동맹이 유럽의 안보를 정의해왔습니다. 미국은 핵우산과 압도적인 군사력을 제공했고 유럽이 방위가 아닌 번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을 재건한 약속이었지만 이제는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듯합니다. 전국지가 핵무기에 관한 사설을 게재하는 것은 스웨덴이 다시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논의를 강제로 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 사설은 본질적으로 이제 더 이상 나라가 모른 척할 수 없으며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안보를 재구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유럽 대륙은 1945년 이후로 필요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실질적인 군사 능력을 재건하고 자체 방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스웨덴이 핵무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안보 환경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핵이라는 진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스웨덴은 손을 마개 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 규칙들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나토에서 철수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직접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